안녕하세요. 진단검사의학과 치프 3년차 이태환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양한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 해석을 하는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되면은 검사실 관리 그리고 전반적인 검사 업무 주관을 하게 됩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임상의에게 검사 정보를 전달하고 자문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특수 검사의 경우 판독을 하고 또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오면은 이제 새로운 검사를 검증하거나 도입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주요 분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진단혈액, 임상화학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본적인 루틴인 검사 결과 판독이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말초혈액이나 골수 슬라이드를 판독하고 또 치료적인 약물 모니터링, 전기영동 검사, 그리고 ANA 형광현미경 검사 등을 전공의가 맡고 있습니다. 루틴 외에는 학술 활동이 있는데요. 컨퍼런스나 스터디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연구나 논문에 관여할 수도 있으며 원하시면은 석박사 과정도 자유롭게 밟을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수련 후에는 다양한 진로가 있는데요. 보통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스텝이나 과장으로 많이 가고요. 그 외에 검사 수탁기관, 검진센터, 혈액원 등의 국공립기관, 아니면 벤처회사, 다른 기업 등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국 선배님들은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진단검사의학과 검체 검사 질 가산료랑 이제 감염 예방 관리료가 신설이 돼가지고 많은 병원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진단검사의학과에 대한 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저희 건국대 진단검사의학과에는 전공의가 총 4명 있고요. 1년차가 2명, 2년차 1명, 3년차 1명이 있습니다. 나이랑 출신 학교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근무가 없고 토요일에는 1명씩 번갈아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밤샘 당직도 없습니다. 총 5분의 스텝이 계시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전공의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서 전공의들 잘 챙겨주시고 진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편입니다.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 병원 병리과 한혜승입니다. 병리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병리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병리의사의 역할, 그리고 우리 건국대 병원 병리과의 특성과 병리과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리과는 병의 발병 기전과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채취한 다양한 검사물들을 주로 분자적, 형태학적, 면역학적, 미생물학적 검사를 통하여 병리학적 진단과 더불어 환자의 치료와 예후 판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병리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과입니다. 병리과가 현미경을 보는 과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생검이나 수술을 통해 얻어진 검체가 병리과에 오게 되면 먼저 병리의사가 눈으로 검체의 병변의 특성을 관찰하고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고자 하는 병변 부위를 잘라 넣는 유광검사를 하게 됩니다. 잘라 넣은 조직 블럭을 포르말린에 고정시키고 파라핀을 채운 다음에 그 절편을 유리 슬라이드로 제작하고 H&E 염색을 하여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고 최종 진단을 내립니다. 악성 종양의 경우 침륜 정도나 림프절 전이 여부 등을 판독하여 수술 후 병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절제연에 종양 유무를 보거나 이후 수술 방침 결정을 위해 급하게 진단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결 전편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병리과 의사가 하는 일이 영역은 과거에 비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현미경으로 하는 진단도 하지만 NGS와 같이 조직에서 얻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돌연변이가 있는지 밝혀내서 진단을 하고 표적 치료나 예후 판정을 하게 되는 분자병리 검사가 병리과에서 점점 중요한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개인마다 맞춤 표적 치료를 위한 동반 진단에도 병리 검사 결과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첨단 의료의 중심에 이미 병리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도입 단계이지만 디지털 병리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보편화가 된다면 향후에는 재택근무의 가능성도 열려 있고 앞으로는 현미경을 보지 않고 모니터를 통해 판독하고 진단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병리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리과 의사에게 없는 것 3가지, 있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리과는 응급이나 당직 근무가 없습니다. 휴일 근무도 없습니다. 실질적인 정년이 없습니다. 눈만 있으면 은퇴 후에도 본인이 원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대면 진료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는 점은 큰 장점이고 사회적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장점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병리과에 있는 것 3가지, 칼퇴, 당직이 없기 때문에 본인 업무가 끝나면 퇴근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원하는 때 다 쓸 수 있습니다. 탄력 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무 중에도 시간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조절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당장 해야만 하는 응급 업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악도 들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저희 건국대병원 병리과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의는 기본적으로 유관검사에 슬라이드 판독 준비를 하게 되는데 교수님들 바로 옆에서 함께 현미경을 보면서 진단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건국대병원 병리과는 진단 능력을 키우기에 충분한 다양한 검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규모가 되면서도 대형 병원에 비해서는 과중한 업무에 치여 일만 하지 않고 중간에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질과 워라밸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전공의가 귀한 과이기 때문에 전공의를 아껴주고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병리학회에서는 매년 전공의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과 학회 참석도 모두 지원되고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에는 해외 학회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액상병리 검사실과 최신 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분자 검사실을 갖추고 있어 연구와 첨단 의료에 있어서도 지리지 않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병리과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리과의 진로는 아시다시피 주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병리과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대학 교수로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병리과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는 생각보다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젠, 녹십자와 같은 대형 검사센터에 취직을 하거나 국가수에 가서 법의관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병리과 의원을 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리과는 몇 년간 미달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구하는 곳은 너무 많은데 다들 사람을 못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직 자리는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리과의 보수도 다른 과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로딩에 대비해서는 더욱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병리과 의사의 근무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학생이나 인턴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AI가 도입되면 병리과 의사가 할 일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병리 조직은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일정하게 수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AI가 맞출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진단은 병리의사가 할 수밖에 없고 병리의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AI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진단에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일일이 병리의사가 눈으로 개수를 세워야 했던 검사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컴퓨터가 간단히 세워주는 것과 같은 부분입니다. AI는 병리의사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는 보조 역할로 활용될 수 있지만 병리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병리의사의 업무를 모두 대체할 수 있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아마도 대부분의 의사가 AI로 대처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조교수 신진영입니다. 저희 가정의학과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는 1년차 전공의 선생님 3분을 모집합니다. 가정의학과의 구성은 연차별로 전공의 선생님 3분, 3년차는 충주병원 TO 1분이 계셔서 총 4명입니다. 교수원은 저희가 충주병원 2분을 포함하여 서울병원 2분, 총 4분이 근무하고 있고 전임의 선생님 1분이 계십니다. 저희 가정의학과는 능력 있는 1차 의료인을 육성하는 것을 수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수련 내용으로 수련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다빈도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가정의학과는 특히나 이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이제 금연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수 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비만 클리닉 또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강검진, 또 조기 진단에 대한 진료, 그리고 노인의학,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진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수련 내용으로는 저희 가정의학과는 전국에서 다 파견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일정 기간 동안 각 과에서 극과 전공의와 동일한 수련을 받게 됩니다. 1년차는 소화기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2년차는 호흡기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가정의학과, 그리고 3년차는 내시경실, 피부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합니다. 입원 환자부터 외래 환자까지 다양한 수련 내용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병원의 특징적인 장점으로는 독립적 외래 진료가 가능하도록 서포트합니다. 특히나 매일마다 차트 오디시나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 익서사이즈, 즉 여러 전공의 선생님들이 앞에서 진료를 하시고 교수원이 여러분들의 그 환자에 대한 디시전뿐만 아니라 면담 기술까지도 개별적으로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술기는 원내나 학회 교육을 통해서 다양하게 습득이 가능합니다. 수련 후 진료는 매우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개원이나 봉직, 여러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곳에서 근무하실 수 있고, 근무할 수 있는 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요양병원, 호스피스 전담기관과 같이 다양하고, 또한 병원 규모도 대학병원, 준종합병원 다양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제약회사나 정부기관,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열심히 활약하는 우리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학과 수련의 장점으로는 환자의 중증도가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어 경증 환자에서 중증 환자까지 진료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백업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의 진료에도 큰 부담감이 없습니다. 수련을 마친 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술기 또한 진료 기술 습득이 전공의 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당직 일수가 1년차의 경우 물론 각 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월 평균 당직 일수가 대략 한 7 내지 10일 정도 되는 부담 없는 당직 일수입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학계 참가 기회나 경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다음과 같은 문의처로 많은 문의 또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해부학과의 정현우입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저희 해부학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사 선생님들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네, 저는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께 건국대학교 병원 해부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전에 해부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국대학교 병원 해부학과와 그곳에서의 이제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부학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을 하여 그 해부 기능적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 의학 분야입니다. 진단하는 것은 일단은 해각 영상과 그리고 해각 검체 검사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요즘은 또 이제 해각 치료에 대해서도 점점 관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해각학과는 일단 지금 현재는 교수 2명과 그리고 전공의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영상검사와 검체검사를 담당하는 방사선서와 임상병리사, 그리고 해각과 내 그런 의무기록들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건국대학교 병원 해각과는 영상 장비로는 펫CT, 그리고 스펙트CT, 스펙트, 그리고 일반 감마 카메라를 구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각 치료를 위해서 해각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그 방사선 차폐가 시설이 되어 있는 차폐 치료병실이 1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체 검사를 할 수 있는 체외 검사실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영상 검사실과 체외 검사실 그리고 치료병실을 이용하여서 해각 진료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국대학교 병원 해각학과는 일단 영상 검사는 약 연간 약 7,000건, 그리고 그중에 펫CT 검사가 약 2,400건이 되고요. 그리고 방사선 동요소 치료는 연간 약 90건, 그리고 체외 검사실에서 실시하는 체외 검사건은 약 연간 한 18만 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시는 건국대학교 병원 정도 되는 다른 병원들과 뭐 비슷한 정도의 검사와 치료를 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전공의를 지원하셔서 전공의를 생활을 하시게 된다면 일단 전공의에서의 주요 일단 클리니컬한 업무는 영상 판독하는데 아무래도 일단은 가장 많은 시간을 아마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상 판독은 일단 전공의가 판독을 보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중간중간에 검사실의 방사선사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위한 웹리딩을 보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각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하게 되는 환자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있는 경우 입원 환자 주치를 이제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각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전공을 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큰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 이제 영상 검사실과 검체 검사실의 그런 업무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파악하면서 이제 또 전공의 시절에도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들과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클리니컬한 잡 이외에도 여러 이제 원내에서 다른 뭐 과 안에서 그리고 타과와 함께 뭐 집담회나 컨퍼런스들을 가지게 될 테고요. 그리고 국내외 이제 여러 해각학회뿐만 아니라 다른 학회에도 참여를 할 수도 있고, 해각학회 그리고 해각학회 안에서도 여러 이제 지역별로 집담회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집담회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에 해각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내과, 영상의학과 파견을 나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병원의 그런 해각학과로도 파견을 나가게 돼서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병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에 이제 논문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논문 작성하면서 이제 나중에 전문의가 되고 어느 이제 뭐 대학병원의 교원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필요한 논문 작성법이나 그런 논문 작성도 배우게 됩니다. 전공의 이제 수련 환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전공의 하고 있는 우리 전공의 선생님의 의견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공의 수련 환경을 보면은 연차에 따라서 이제 판독량이 약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업무량이 연차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되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무조건 네가 다 맡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학회, 여러 학회들에 참여를 해볼 수 있어서 다른 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해각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과들과의 그런 연관이 많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뭐 내과, 영상학과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뭐 요즘은 이제 뭐 신경과나 그리고 뭐 외과 쪽하고도 또 많이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각과에서 이제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우리 전공의 선생님의 의견인데요.
사용을 하지 못하는 휴가는 없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휴가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학과의 특성상 응급이나 당직이 보통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보통은 병원 안에서 직접 당직을 잘 쓰지는 않고 보통은 이제 우리 해외학 치료받는 환자들이 그 제너럴 컨디션이 보통 좋은 비교적 유지가 돼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온콜로 당직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의 하는 동안에 그런 전공의로서의 그런 시간도 충실하게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뭐 다른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전공의를 하게 되면은 그 전공의 때 그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공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진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들을 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해외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인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전공의를 맞춰서 전문의가 되는 경우 무조건 대학병원에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대학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전공의 숫자도 여전히 아직 많지가 않고 전국적으로도 많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뭐 확률적으로는 대학병원에 갈 확률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또 그런 쪽을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전공의를 이제 지원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그 이외에도 근데 좀 점점 이제 꼭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종합병원급에서도 해외학과 의사의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학에서 주로 다루는 질환들이 이제 캔서와 디멘시아 그리고 하트 디지즈들이 되는데요. 이제 점점 뭐 환자들이 많아지는 질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학과 관련된 그런 환자들은 점점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 이제 관심들이 가지는 게 이제 테라노스틱스라고 해서 해외학 진료 진단뿐만 아니라 진단과 치료를 접목한 테라노스틱스가 요새 많이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해외학 치료가 갑상선암 이외에는 많이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요. 근데 점점 지금 이제 세라노스틱스가 특히 이제 미국에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 그 빅파마 소위 말하는 빅파마들이 이제 해외학 치료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사실 그 동안에는 방사선 물질을 이용하는 치료가 과연 뭐 코스트 이펙티브하냐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뭐 그런 뭐 레귤레이션으로 인한 제한들도 많았고 상대적으로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빅파마들이 해외학 치료에 이제 한 5년 전부터 관심들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학 치료약들이 지금 현재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치료약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전공의를 지원하고 전문의가 되고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는 해외학 치료약들이 더 이제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한 또 수요 증가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러고 이제 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떤 좀 내가 어떤 뭐 메디컬 사이언티스트로서 어떤 연구 쪽에 또 좀 이제 클리니션으로서의 롤뿐만 아니라 그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롤도 내가 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또 그런 분들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또 이 해외학 하면은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방사선 노출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학과 의사가 되면은 전공의 때부터 방사선 노출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분기별로 측정을 하는데요. 그때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자연 방사선 노출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방사선 노출이 됩니다. 특히 의사직들은 더 그렇고요. 직접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많이 막 다루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노출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해외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건국대학교 병원 해외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앞으로 이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관심사항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건국대학교 병원을 통해서 교육수련부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전화나 이렇게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